나를 평소에도 잘 지키고 내 권리를 이제 평소에도 좀 잘 찾으면서 이제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. 아, 우리 의뢰인분이 정말 좀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뻔했다.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드는데요.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약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시게 됐는데요. 혼인 기간 내내 너무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처음 결혼할 때부터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전혀 모아둔 게 없다 보니까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처가살이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, 이렇게 상대방이 그런 경제적인 장모님의 도움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도움은 물론이고 뭐 본인의 동생까지는 뭐 장모님께 연락을 해서 뭐 도움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. 근데 장모님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는데, 이제 문제는 이 상대방이 그거를 상황상 도움받고 감사해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 의뢰인분을 상당히 괴롭혀 왔던 거죠. 경제적인 압박, 그 다음에 폭행, 폭언, 결국엔 외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, 경제적인 압박도 뭐냐면은 의뢰인분 돈이 다 자기 거예요. 그래서 의뢰인분은 돈을 이제 벌면은 다 남편한테 보내야 돼요. 그리고 본인이 뭘 쓰면은 남편 카드로 알림이 가는데 항상 감시를 받아요. 그 인터넷에서 뭐 예를 들어 뭘 구입했다. 그러면 이제 생필품을 보통 구입을 하는 거예요, 의뢰인분은. 뭐 물티슈가 필요해. 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. 뭐 이게 필요해. 그런데 그거를 또 뭐 산 거야?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, 또 이게 특정 주유소에서 반드시 주유를 해야 돼요. 특정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주유를 하면 이제 연락이 와요. 너 거기 주유소 아니고 어디 간 거야?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항상 압박스럽게 행동을 하고, 또 이제 폭행도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, 그 폭행이 뭐냐면 왜 언제 화가 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. 갑자기 화를 내. 막 물건을 집어 던져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참고 살았고, 그 이제 경제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독단적이고 압박스러우니까 의뢰인분 항상 조심해서 써야지. 그리고 뭐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막 폭언, 폭행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, 그냥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리 나지 않는 거, 그냥 내가 참고 산다, 요거였던 거예요.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제 외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결국 외도 사실을 분명히 이제 의뢰인이 알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또 바로 말도 못했대요.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뭐 이거 말을 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러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결심한 거죠. 외도를 하고 있던 남편이. 그래서 어느 날 막 장모님 집에 막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, 아, 나 쟤랑 못 살겠다. 뭐 성격도 뭐 다르고 뭐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, 사실은 본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결심해 두고서 뭐 의뢰인한테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. 그리고 뭐 막 자꾸 폭력적인 행동하면서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, 그러니 어쩌겠어요. 의뢰인분이 어느 순간, 아,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했는데 참 힘들면서도 이 혼인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정말 막다른 길이구나. 상대방이 저렇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뭐 지금이라도 애들 지키면서 이혼 잘 마무리해야겠다, 이런 결심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의뢰인분이 좀 억울하고 안타까울 수 있다는 상황에 놓였던 게 뭐냐면 특히 재산 분할이에요. 이게 왜냐면 뭐 위자료도 분명해, 자료도. 뭐 자녀들도 우리가 뭐 잘 키울 수 있고 뭐 하면 되는데, 재산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친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이제 현금으로 도와주신 게 있는 거예요. 현금도 이렇게 뭐 어떻게 돌려서 도와주시면 뭐라도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가 좀 너무 없는 그런 사안인데,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, 나 그거 도움 받은 건 맞아 라고 뭐 미리 대화를 할 때 인정을 하든, 아니면 소송 중에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든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이분도 뭐 이미 막 이혼 결심하고 뭐 진행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증거를 확보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셨고, 상대방이 족족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. 자료는 없고.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, 상대방은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한 번 좀 크게 도움받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눈에 잘 띄어요. 계좌 내역도 있고 그 도움받은 시기도 딱 명확한데, 우리 의뢰인분은 계속 도움을 받아왔고 더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료가 없다.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의 기여도가 적어도 5대 5라든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? 이게 지금 하나의 좀 불안한 요소였고,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상대방 단독 명의잖아요. 근데 그게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독단적이고 압박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잖아요. 근데 상대방이 독단적인 그 사람이 단독 매입을 해놓고서 재산 분할 방법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께 된다, 이럴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이게 왜냐면 재산 분할의 방법인데,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쪽이 달라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
원래의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두는 걸 원칙으로 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여도의 정산에서 예를 들어 저게 10억짜리 부동산이면 5억을 주게는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부동산을 그래 너 단독명의로 갖고 가고 대신 너가 저한테 5억을 줘. 이런 가액은 동일해도 방법 부분에서 부동산을 잘 안 줘요. 그거는 이제 판결상도 드러나고 그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직접 말해요. 그런데 이제 의뢰인분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능하면 저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거예요. 이거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면 그거를 다 형성한 게 사실 우리 친정의 도움도 크다. 또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니 이게 억울하잖아요. 상대방이 독단적이어서 명의를 갖고 갔는데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유리하다니. 이게 뭐 내가 착하게만 살고 다 져주고 살았더니만은 끝까지 내가 불리하냐. 이게 도대체 형평에 맞는 거냐. 이런 의문이 들고. 그리고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. 그럼 지금 당장 이 아파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이들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은 우리 의뢰인인데 상대방 혼자 나갈 집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왜 굳이 너가 여기 살아야 되냐.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뭐 이거겠죠.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싶은 뭐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과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상식적인 것이고 형평에 맞냐는 의문이 상당히 드는 사안이었고 사실은 이 재판부도 원칙적으로는 명의가 저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우리 의뢰인분이 자료는 일일이 없지만 좀 안 됐다는 인상을 갖게 돼요. 왜냐면 우리 의뢰인분이 당한 거, 받은 거 일일이 자료는 없는데 상대방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은 자료는 또 있어. 뭐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막 본인 동생 거를 장모님한테 뭐 요청하는 그런 내용. 우리 의뢰인한테 너 뭐 어디 조회소에서 넣었어 안 넣었어 뭐 이러는 거. 몇 개가 또 자료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니까 아 이게 일일이 자료는 없지만 제가 참 얘를 괴롭히면서 산 것 같아. 제가 참 이쪽에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. 라는 인상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명확하게 얼마 받았어야 되는 자료는 없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자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적어도 50은 돼. 더 적극적으로 55 정도까지 봐줄 수도 있어. 요런 심증을 가지게 되셨고 또 재산분할 방법도 그래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보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런 인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 선고기를 직전에 앞두고 저희가 뭐 막 연락하고 뭐 참고 서면 내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기를 일단은 미루고 조정기를 잡아주셨고 판사님이 직접 진행하는 조정에서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안을 판사님이 직접 제시하시게 돼요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정산해주는 그 액수 또한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요.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이것과 내가 이거를 어떤 자료화하고 주장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건 참 별개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억울한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피해자고 내가 뭔데 재판부는 왜 이렇게 볼까? 그런데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진실을 다 알 수가 없고 재판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결국엔 어느 정도 주장 정리가 되고 자료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고 본질과 이면이 있을 때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반드시 자료가 모두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다. 그렇죠?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통상적인 거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우리 아파트 보험 자리에서 자녀들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